입시를 묻다 피기맘. 오늘 입시 뉴스는요, 저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보겠습니다. 과도한 사교육비가 저출생의 구조적 문제로 지목됐다는 뉴스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이혜영 소장님과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스 읽어보겠습니다. 인구 전략 공동 포럼에 등장했습니다. 대입제도 개편 방안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3일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등이 연 제9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에서 김영철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대입제도 개편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 입시의 강한 변별력이 대학 간의 서열체제를 만들었다고 분석을 하면서 수험생의 경쟁 강도 그리고 입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적 방안으로 수능의 자격고사화 검토를 제시했습니다. 이 자격고사라는 것은 보통 절대평가로 치러지고 또 일정 성적 이상을 받으면 대학에 입학할 자격을 주는 식의 시험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내신과 수능 모두 입시 전형에 활용돼서 대학 입시의 강한 변별력이 대학 간의 서열체제를 만들고 명문대 학생들에게 채용시장의 기회가 주어진다면서 일자리 확보의 경쟁이 청소년기에 집중돼서 사교육이 팽배해졌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성공적인 정부의 입시정책 사례로는 외고 국제고의 지필고사 입시 전면 폐지, 중학교 입시 폐지, 고교 평준화 도입 등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국내 사교육 과열 원인으로는 불안과 사회적 구조적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요. 남궁지영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께서 국내 사교육 과열의 원인으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대학 서열화, 대입 경쟁 심화 등 사회문화 구조적 문제와 공교육의 한계와 잦은 교육정책의 변화 및 복잡한 입시제도 등을 지적했습니다. 사교육 의존도 완화를 위한 단기 정책 과제로 돌봄 성격 그리고 예체능, 취미 목적의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할 수 있는 정책의 강화,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다양화, 그리고 학교 선택권 확대와 중하위권 학생 지원 체제 강화, 또 개별 학생 맞춤형 학업 설계 및 진로 진학 컨설팅 내실화 등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과제로는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및 문제 해결력 개발을 위한 수업, 그리고 평가 방식으로의 전환 등과 함께 사회구조 개혁과 더불어 국민의식 전환 등의 동반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뭐 야당이냐 여당이냐를 떠나서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뭐 구조적인 문제죠.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인데 우리 PD님도 아기를 키우는 부모님 입장에서 네. 학부모 아직 학부모는 아니고 어쨌든 이 치열한 와중에도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살고 있잖아. 그쵸. 왜 그랬대? 왜? 이럴 줄 몰랐죠. 근데 이제 아이를 키워오면서 느끼는 제일 1순위로 와 이거 좀 문제다라고 느끼는 게 없어요? 결국 교육이죠, 뭐. 아닌가요? 저는 부자라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주거 문제가 1번인 것 같아요. 뭐 기본적으로 사람이 사는데 의식주잖아.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지 그 다음 교육일 거 아니야. 맞아요.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는데 무슨 교육이 있어.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청년들이 고통받는 거는 사실은 주거 문제가 제일 크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최저임금이 됐다고 해도 연봉 4천 받아 집을 못 사요. 못 사요. 집이 없잖아. 기본적으로 짐승들도 기본적으로 집이 쉘터가 해결이 돼야지 뭔가를 하는데 그게 1순위인데 거기에 대한 건 해결책은 뭐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먼저죠. 어쨌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살 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1번이고 그러니 자기 집도 없는데 이게 뭐 우리 뭐 6.25 직후에 태어난 선수들이야 뭐 그지 같은 데서 살았지만 이제 뭐 본인들이 사는 거는 그 환경이 아닌데 그러니 기본적으로 이게 쉽지 않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교육 문제겠죠. 근데 교육은 보면은 부모 세대들이 경쟁 세대였잖아요. 그래서 서울대를 갔니 못 갔니 이것도 상위권 얘기지. 인서울 했니 못 했니부터 온갖 층위로 구분이 돼.
뭐 직어국이니 뭐니 여전히 뭐 저희도 마찬가지죠. 저희도 뭐 서울대를 어떻게 가면 되냐, 의대를 어떻게 이런 얘기가 주 화두인 거죠. 그러니 그 경쟁에서 일단 중학교 정도까지는 부모들이 뭔 생각을 하겠어? 아, 그래도 밀리면 안 된다. 대학을 어디 가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7세 뭐 고시부터 나왔지만 어려서부터 있는 거야. 영유를 갔어 안 갔어? 이런 거부터. 이런 거부터 이제 어쨌든 경쟁으로 내몰리는 거죠, 형식적으로. 결과로 20살에 무슨 대학을 갔냐는 나중 문제예요. 사는 사람 입장에선 당장 7살짜리 부모는 옆집에는 뭐 하는데 이런 게 부추기는 거잖아. 실질적으로 그런 경쟁에서 뒤처지면 winner takes it all이 지상 과제가 돼 있는 대한민국에선 개망한다.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의 문제는 저는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랬던 것 같아요. 우리 이제 한내 윗세대는 얘가 혹시 명문대를 못 가도 뭐 별로 그렇게 안 가는 애가 훨씬 많았거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면 명문대를 못 갔어. 그러면 웬만한 대학을 나와도 되고 심지어는 대학을 못 간 애가 더 많았어요. 근데 이게 90년대, 2000년대 넘어오면서 일단 대학을 못 가는 애는 없어. 하다못해 지방에 있는 대학이라도 못 가면 군대라도 가요. 대학은 가 어쨌든. 이제 그렇게 돼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대학생이 가장 많은 나라가 돼버렸어. 그런 구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 무조건 달려가는 거예요. 솔직히 대학을 마치고 어른이 돼가지고 너 뭐 하고 있니? 뭐냐 이런 거는 부모들이 걱정할 문제는 아닌 거야. 자기들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키워가는 0세부터 20세까지 키워가는 시기에 요즘 결혼 연령도 좀 늦어졌으니까 그때 나이가 30에서 50인 맞아요. 거야. 그럼 내 나이 30에서 50에 가장 절정기를 사는데 내가 두 가지로 경쟁하는 거죠. 어느 동네 무슨 아파트 사냐하고 그 집에는 어느 학원 다녀, 선행 어디까지 했어, 이런 걸로 경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경쟁을 모르고 살았던 아니면 경쟁의 초기에 진입해 있었던 부모 입장에서는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거지. 자기한테 해당되는 건 어느 동네 무슨 아파트 사냐고 우리 애는 어디 다녀라는 게 시부모한테도 그래, 주변 친구들한테도 그래. 화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경쟁에 몰리는 그 윗세대들을 본 그 바로 아래 세대들 10년 정도, 10년, 20년 늦은 세대가 내가 적고를 하고 살아야 돼? 왜냐면 내 경쟁에선 이미 컸어. 내가 이 돈 벌어서 우리 한국에서 강남의 아파트를 사는 건 컸어. 일단 포기. 그럼 이제 애도 내 경쟁에 저 경쟁에 뛰어들어서 적고를 해야 돼?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나 같아도 애를 안 낳을 것 같아요. 그러니 실제로 이제 부동산 문제는 뭐 다른 문제니까 거기서 해결을 하고 교육 문제에서 이제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안정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못 믿잖아. 지금 내가 32살이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교육 정책을 가만히 보면 그래 믿어라 하는데 저걸 내가 애를 낳고 되나? 키워가면서 20년 후에 과연 이게 이대로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신뢰가 없죠. 기본적으로 교육 정책하고 부동산 정책하고 국방 정책 이거는 거의 헌법 수준으로 안정성이 보장이 돼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운전하는데 홀수날은 좌측 통행이고 짝퉁날은 우측 이러면 어떻게 운전을 해요? 기존 그런 안정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로는 경쟁을 없애야 됩니다. 솔직히 선진국에서 내신을 상대평가하는 나라는 진짜 몇 안 되거든요. 유럽, 미국, 심지어 미국도 등급이 없어요. 그냥 ABCD잖아. 그걸로 대학을 다 가요. 뭐 독일, 프랑스, 영국 전부 다 가. 근데 왜 유별나게 우리만 그거. 그래서 저는 상대평가를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A를 받았냐 B를 받았냐는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기준을 넘으면 되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역학을 배우면 기본적인 역학의 원리를 이해하고 역학을 적용할 수 있어. 그러면 A를 받으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이해가 한 명도 안 됐으면 A가 없는 거고 이해가 잘 돼 있으면 A가 100명 중에 90명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내가 자기 문제예요. 네. 절대평가는. 그러네요. 아, 내가 이걸 몰랐네. 모르는구나. 알아야지.
근데 상대평가는 아는 애도 4%가 나보다 센 놈이 있으면 이 결판을 내야 되니까 5%인 애도 나는 패배자인가 봐. 그러니까 2등급부터 우리는 다 패배자라는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패배자 부모 입장에서 뭐 해야 돼? 돈을 들여서도 그걸 해야 되고 1등급인 친구들도 승리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이걸 유지해야 되니까 또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A를 받은 친구는 사교육에 은전할 이유가 없어요. 왜? 나가 기준을 넘어서 이걸 아니까. 그러면 이제 B를 받을 친구들도 간단해. 사교육을 하는 것도 간단해. 쟤를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무한 경쟁을 하는 거기에 투입되는 사교육비하고 기준을 넘기는 거에 들어가는 사교육비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당장 바꾸자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경쟁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러려면 대학이 어떻게 뽑냐? 그건 대학 문제지. 아니 독일의 대학은 어떻게 뽑고 미국의 대학은 어떻게 뽑아요? 근데 대학 문제라니까 이제 고등학교나 중학교 시스템에 중학교 애들은 요즘 스트레스가 덜 하잖아요. 절대평가거든. 등급이 안 나와요. 몇 등인지 몰라. 그러니까 부모도 마음이 편하고 애도 편해요. 그 중학생들이 사교육을 하는 유일한 이유는 이놈의 고등학교 등급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중고의 문제는 저는 고등학교 내신을 절대평가로 바꾸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대학이 문제인 거 아니야. 서울대가 4,000명이 안 되는 인원을 뽑아야 되는데 어떻게 뽑냐. 의대 3,000명인데 이거 어떻게 뽑냐. 간단합니다. 요번에 국가교육위원회 논의에서도 나왔는데 서울대를 10개로 늘리자. 뭐 이런 안도 있잖아요. 책도 나왔더라고요. 어떤 교수님이 쓰신 서울대 10개 만들기란 책도 있는데 저는 명문대를 늘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대학이 그러니까 유럽은 명문대가 많아서 대학도 많이 안 가잖아요. 독일이 대학 진학률이 30%니까 대학을 안 가도 먹고 살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어. 근데 당장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은 명문대를 늘리면 돼. 근데 명문대를 늘리는 방법은 프랑스식으로 파리 1대학, 2대학, 3대학 이런 식으로 이거 옛날에 민주당이나 야당 계열에서 좀 나왔던 거죠. 그때 정말 반대에 부딪혀서 안 됐어. 근데 이번에 제가 서울대 10개 늘리기인가 그거 보니까 미국의 UC 방식을 하자고는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원래는 UC 버클리가 굉장히 셌어. 근데 나머지 이제 뭐 캘리포니아나 LA가 원래는 LA 주립 뭐 이런 수준이었는데 거기다 UC를 붙여준 거야. 그때부터 서부 지역에 괜찮은 학교가 10개로 늘어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서울대 부산 캠퍼스, 서울대 서울 캠퍼스. 뭐 더 좋은 건 저는 서울대 관악 캠퍼스는 그냥 대학원으로 바꿔야 된다고 봐요. 학부가 있을 이유가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이 학부를 굳이 운영할 이유가 있을까? 거기는 대학원으로 바꾸고 서울대 분원들을 좀 늘려가고 실제로 특색화를 하면은 아이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제 절대평가가 되니까 경쟁에서 벗어나는 거고 대학 입장에서도 명문대가 많아지니까 뭐 굳이 A 있는 애들은 웬만하면 다 서울대 갈 수 있는 구조가 되잖아. 이제 그렇게 변화해가면 되지 않을까 싶고 근데 이게 이제 서울대로 일극화돼 있었던 해방 이후에 서울대가 미군정부터 아주 강력하게 모든 예산을 다 받았거든요. 지금도 뭐 예산에서는 서울대가 너무나 압도적이에요. 지방 국립대보다 한 3배 정도 많은 예산을 돈이지 결국. 그러니까 서울대가 원래 우리나라가 서울대만큼 훌륭한 대학을 만드는 걸 성공했어요. 어디 카이스트가 대표적이었고 포항공대. 옛날에 한 90년대만 해도 서울대보다 포항공대 컷이 높았어요. 카이스트가 그 다음이었고. 그러니까 포항공대, 카이스트, 서울대 이런 구조였는데 이걸 돈이 많은 서울대가 어느 순간 포항공대 교수하고 카이스트 교수를 스카웃을 해갑니다. 스카웃을 해가고 근데 이제 그걸 했던 포항제철에서 포항공대를 만들었는데 한 번 당한 거 아니야. 자기네가 외국에 나가 있는 석학들을 교수로 젊은 교수들을 왜냐면 그 친구들은 서울대 서열화에서는 원래대로 하면 교수가 될 수도 없었어. 층층시야에서. 근데 그런 친구들을 데려다가 우리가 미국의 테크들처럼 이거 만들 테니까 칼텍처럼 만들 테니까 우리 포스텍에 와라 데리고 왔는데 꼴랑 서울대가
우리가 돈 더 줄게 이거 뽑아갔어. 그래서 서울대가 또 지랄을 한 거죠. 해가지고 그나마 생기려고 했던 명문대 씨앗을 싹을 자르고 다 뽑아가. 이게 요즘 안 가잖아요. 뭐 그 다음에 한동대가 또 문과에서 명문이 된다고 경주에서 뭘 해보려고 했는데 또 실패했어. 그리고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부산대나 경북대는 거의 연고대급이었어. 지방국립대는. 그 정도로 지역 내에서 맹주가 되는 학교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 그냥 이렇게 집중이. 주거, 교육 두 개가 완전히 서울로 집중되는 현상을 보인 거죠. 그러니까 얘를 깨는 방안이 있어야 되고 이거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이거를 야당만 일방적으로 주장했는데 지금은 뭐 야당이든 여당이든 민주당이든 보수당이든 간에 어쨌든 이건 너무나 큰 문제거든요.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제 진지하게 마인드 자체를 좀 리셋해서 방향이 뭐고 원인이 뭐냐 이런 부분을 좀 짚어가서 판단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교육계에 있으신 분은 대충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이제 교육계하고 좀 등져 있거나 좀 거리를 두고 있는 정치권 일부가 뭐 진보냐 보수를 떠나서 그냥 그놈의 그 개천에서 용난다는 신화. 개천에서 용이 굳이 날 이유도 없고 개천은 그냥 예쁘게 개천으로 있으면 되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진지하게 미래를 좀 고민해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이거는 솔직히 저는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고민은 들어가기 시작을 해야 된다. 근데 그게 이제 국가교육위원회도 아니고 저출산고려사회위원회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저것도 기존 정부가 꼬린 거잖아. 보수 정부에서 꼬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대는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이제 해결 방식에서는 차이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걸 단기간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초반에 이 문제의 원인이 뭐냐는 오히려 좀 길게 논의를 하고 행동은 빠르게 해야 된다. 단계별로 해보자. 그러면은 이거는 또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논의는 좀 진지하게 하고 기본적인 토대부터 얘기를 해보고 철학적 접근 방법까지 다 얘기를 해본 다음에 정책으로 실현한다고 했을 때는 확실하게 빨리 진행을 해서 그 다음에 확고하게 논의가 돼 있으니까 이게 절대 흔들릴 일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들한테 좀 신뢰를 보여줘야지. 정작 요즘 제일 세대적으로 불안해하는 친구들은 젊은 세대잖아요. 국민연금 문제부터 주거 문제, 교육 문제, 그 다음에 소통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까지 거기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맞는 걸 해줘야지 기존의 과거 세대들이 과거의 경험만 가지고 이러면 된다 저러면 된다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혜영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